자, 지난 시간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과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핫 이슈였었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저희가 총정리할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총정리도 한번 해볼까봐요. 총정리를 총정리네요. 총정리. 네, 총정리. 이거 총정리. 이거 편집장님이 끝내면 좋아하는 이만 얘기. 아까 19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쉽구만. 이 보니까 국내 방산 업체가 독일의 총기 제조업체 HK와 부품 납품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와, 들리기도 했어요. 명가잖아요. 오,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죠? 예, 경연제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5에서 저희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갔어가지고 저도 갔습니다. 안 예. 갔어요? 저만 못 갔네요. 아이고야. 왜 안 왔어요? 부르지 모르는데 않으시는데. 어떻게 가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 이럴 정도로 네. 약간 이 밀리터리에 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가야 되는 저는 그런 4일 동안 있었어요. 예. 아, 그런 전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덱스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새로운 소식이 바로 S&T 모티브사에서 HK의 416을 HK 416 모델을 전시하면서 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게 그냥 총만 전시한 게 아니라 그 총 아래 써 있는 문구가 문제였어요. 오. 네. S&T 모티브가 HK와 MOU를 맺겠다라는 거죠. 다들 잘 아시듯이 S&T 모티브는 대한민국 제식 소총을 만드는 무기 제조 명가 중에 하나고 HK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수부대용 총기를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운영합니다. S&T 모티브사의 단점은 최신 트렌드에 약간 모자릅니다. 약간 떨어져요. 예, 뭐 물건 자체는 잘 만드는데 최신은 조금 떨어지고 최고의 군용 소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전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HK사의 단점은 또 뭐냐? 무기는 정말 잘 만듭니다. 물건은 정말 잘 만드는데 독일 회사 특유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패망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기 수출 규제가 정말 타이트합니다. 심지어 어떤 규제가 있냐면 어디에서 그 HK사의 총을 열정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독일 정부가 그 국가, 그 조직이 그 전에 몇 정을 샀는지 봅니다. 아니 10년도 안 되고 5년 전에 10정 사갔는데 왜 또 10정을 주문해? 그럼 그 사간 10정은 망가졌어? 뭐 이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요. 저희는 열정이 많거든요. 예. 힘드네요. 예. 그래서 저 윤지현 씨까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전염이 되는군요, 이렇게.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 독일 정부의 그런 타이트한 규제 때문에 또 HK사의 고집 때문에 세계 최악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기 회사도 잘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S&T사와 HK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경우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사실 소총이 상당히 이 새로운 소총이 필요하던 차인데 HK와 MOU라니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총기 전시회가 있어요. 샷쇼라고 하는 건데 제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다녔습니다. 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한국 업체가 참가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잖아요, 역사가. 네. 한국 업체가 참가를 해서 거기다가 부스를 차려도 HK사에서는 뭐야 이거 이런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쪽 인원들이 대거 와서 아덱스에서 현장에서 우리 회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와 악수를 하고 판촉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K방산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반증으로 또 기분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HK사가 그럼 왜 왔냐? 이 분들도 돈 냄새를 맡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2028년에 드디어 K2 소총을 대처하는 차세대 제식 소총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총기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HK와 기술 협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컨소시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사실 HK사가 생소한 분들한테도 아까 빛나된 그렇죠. 이렇게와 좀 맞아요, 연결되는 맞아요. 부분도 있잖아요. 이 HK416은 먼저 이 네이비실
그 데브그루, 그러니까 대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죠. 그 네이비실 안에서도 이 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쓴 바로 그 총이죠. 그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소총 중 치고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쓰는 총기 중 하나입니다. 일단 특수부대가 쓰는 거를 감안하면은 안 쓰는 나라 찾는 게 쓰는 나라 찾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웬만한 서방 국가 특수부대들은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무시 못할 숫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데가 이 대한민국도 이 UDT 실의 대테러 특임대에서 쓰고 있고 이 총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도 나와가지고 해적들을 사살하는데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 약간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태 기자님께서 이 HK사는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엄격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다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딱 포인트가 뭡니까? 뭐예요? 특수 부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제식 소총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아야겠지만 특수 부대라고 하면 그 숫자가 제식 소총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가 쓴다는 거는 네. 그만큼 원하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그 중에 수출 못 받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이 지금 보유국들이 모든 그 고객국, 그러니까 희망 국가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고객이 된 나라들은 그나마 걸러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개국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특수부대 얘기고 네. 특수부대가 아니라 10만 단위, 몇만 단위를 가져간 그러니까 제식소총으로 쓰는 나라도 5개나 되는데 와. 그 중에 본 개발국인 독일은 물론이고 옆 나라 프랑스도 거의 몇백 년 동안 우리 소총 우리가 거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짜 총이라는 물건이 나온 이래 진짜 문자 그대로 몇백 년 동안 내 총은 내가 만들다주의였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 나라도 이제부터 독일 거 살래 그러고 HK416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프랑스의 약간 자부심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개발된 군용 소총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총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HK416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 제가 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델타포스라고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병기 개발 담당자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레리 비커스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전술 교육을 하는 사설 전술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현역으로 근무할 당시에 미군 제식이었던 M4 소총을 작전에 몇 번 사용을 했는데 마음에 많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M4 소총은 정규군용으로 괜찮습니다. 뭐 끼껏 해봤자 1년에 1000발 이하로 사격을 하면은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 한 번 사격량이 200~300발 이하면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델타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사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내 총 들고 사격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해요. 몇 발 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격을 하겠어요? M4로 사격을 했더니 갖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가스 직결식이기 때문에 가스를 계속 그 주요 이 동작 기관에 받다 보니까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리 비커스가 계속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가 HK4가 총을 잘 만드니 우리 같이 손잡고 제대로 된 특수작전 총기 한번 만들어 보세 라고 해서 HK 독일의 본사의 기술을 담당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수작전 총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총열이 10,000발을 쏴도 3MOA의 명중률을 유지할 것. 그러니까 3MOA면은 3인치죠. 3인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의 한 100m 거리에서 쏘면 3발이 3인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3인치는 76mm입니다. 한 요 정도.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가스 직결식으로 하지 말고 피스톤을 중간에 넣자. 그럼 피스톤이 오염을 어느 정도 막지 않겠냐. 그래서 피스톤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총의 무게는 조금 무거워졌는데 신뢰성은 향상이 된 겁니다. 아주 향상이 됐죠. 그래서 나온 물건이 처음엔 HK M4였어요. 그런데 M4는 콜트커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권에 걸려 라고 얘기하니까 HK가 그래? 그러면 HK416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 416이 뭐냐? M4하고 M16 섞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총을
결국 만들어서 자기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사용을 해. 옆에 같이 훈련하는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슷한 부대. 자기네들 거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지? 봤더니 HK-416이야. 그래서 미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특수부대가 델타였으면 그 옆에서 사격하던 미 해군의 최고의 특수부대는 대북으로였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동원됐던 그들이 딱 보고 우리도 사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대북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 이후로는 그냥 쫙 퍼지는 퍼져 거죠.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운동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야구를 하던 테니스라던 골프라던 어떤 운동 하던 장비빨. 너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났어? 그치 어디서 났어? 나 한 번만 써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아 이번 이 제휴를 통해서 HK가 이 특수전 소총 사업과도 이 연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당장은 아닌 게 지금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의 정식 명칭이 이 사업이 1형과 2형이 있는데 2형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이 S&T 모티브의 K13으로 확정이 됐고 1형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후보로는 다산기공과 S&T 모티브 두 회사께 이미 확정이 돼서 둘이 경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HK-416이 들어갈 틈이 없기는 해요. 다만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라. 만약에 특전사 그 소요군 쪽에서 야 이거 두 회사 후보 모두 조금 2% 마음에 안 드는데 딴 거 없어요라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S&T 모티브는 이거 있는데요라고 딱 밀을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사실 이거보다 진짜 속된 말로 굿즈가 큰 거는 이미 언급한 K2 대체 차기 소총 사업인데 아무리 우리 병력이 줄어들면 열심만 명 나가니까 이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HK-416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총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 수 있게 하는 어떤 열쇠가 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HK-416이 몇 정을 사느냐, 어디가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K13보단 비싼 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확실하죠. 가격을 줄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HK-416보다 K13이 좋은 거는 무게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무게는 S&T 모티브에서 이렇게 적게 총을 만들어서 이걸 쓰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 무게에 맞춰서 총을 만들어 줘라고 한 거죠. 그러면 HK-416도 궁극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있었던 K 방산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K 방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상도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올해도 방산 분야의 수출 실적이 꽤 많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베트남과 페루에 수출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페루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K9A1이 수출이 됐죠. 사실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공산권이었잖아요. 물론 최근 10여 년 사이에 서방제 무기의 비중을 확 늘리곤 있지만 드디어 이게 자주포라는 꽤 굵직한 걸로 갖고고 일단 이렇게 굵직한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베트남이 F-16을 미국에서 구매를 하려는 희망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의 훈련기로 T-50을 한번 밀어보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간에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 이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흑표 전차를 46대인가 50대인가 그 정도로 수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무시 못하는 게 중남미 일단 K2 흑표 전차가 완성품으로 수출되는 두 번째예요 지금. 남미 시장을 열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지 않을까 마중물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남미 전차 시장이 완전히 고인물판이에요. 지금 칠레를 빼면은 하나같이 6070의 중고 전차. 지금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퇴역한 M60A3 전차와 레오파르트 1 중고 다 70년대 물건이에요. 진짜 오래된 전차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전차가 없어요. 경전차밖에 없어요. 그것도 근데 70년대 만든 거 현대화해가지고 죽어라고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요. 예. 중남미는 유럽은 사실은 확실히 경계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위를 위해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K방산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그렇죠. 중남미는 침공을 할 만한 국가가 있어요?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칠레와 페루처럼 국가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군사력의 어떤 빌드업이라는 게 있다 보면은 네네.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있고 무엇보다도 전쟁할 가능성이 낮다고 그냥 이대로 있기에는 전차 전력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사실 흑표가 적당한 게 55톤 정도잖아요. 오. 뭐 장갑을 느려도 60톤대 초반까지 무겁지 정도. 않네요. 사실 근데 문제는 지금 레오파르트 2나 M1A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장갑 늘리다 보니까 거의 뭐 60톤대 후반, 뭐 70톤 직전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사실 50톤이나 60톤이나 정글이나 이런 데서 가서 뭐 진흙탕에서 퍼지고 이런 건 비슷하지만 운용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나마 흑표가 이런 나라들이 운용하기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가능성은 그나마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해봅니다. 예. 제 나름대로 2025년의 방산을 좀 보면 그러니까 K 방산 기준으로 지상 장비는 유럽 쪽으로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첨단 유도 무기는 중동 쪽으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무기 체계가 재미난 게 수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시아랑 저 유럽 쪽에 판매가 됐고요. 이제는 점점 이 해상 무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잠수함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보면은 우주 공간을 제외하면은 대한민국의 K 방산이 안 뻗쳐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태 기자님이 해상 방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K 방산이 힘을 지금 이제 좀 쓰고 있다. 특히나 캐나다 총리가 또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에 또 방문을 해서 이야기가 더 나와요. 맞습니다. 먼저 캐나다 해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캐나다 해군이 1990년대 말부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지도를 보시면은 잠수함 4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예가 아니죠. 40척도 부족해요. 네. 게다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래됐고 한 척 한 척이 지금 피로가 쌓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대 중에 한 대는 거의 작전을 못한다. 그래서 3대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3,000톤급의 잠수함 10척을 전력화하는 CPSP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2035년까지 첫 번째 함을 인도받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며 최종 입찰전에 나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5달 만에 재회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조하며 방산 세일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제조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한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도 시찰했습니다. 캐나다가 여태까지 진행한 방산 이 사업 중에 프로젝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0척이 건조되는 비용이 10조가 약간 넘고 20조의 미만이다. 미만일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까지 비용을 다 합치면 6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소총 이거 뭐 수천 정 팔아도 이거 전차 한 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차 이거 뭐 수만 대 팔아도 잠수함 한 대가 와. 그렇죠. 예. 게다가 대한민국은 유지 보수 잘하기도 유명한 나라고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장을 패키지로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10척을 우리 잠수함 수출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훈련 기재부터 실제 무장까지 다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60조에서 시작하되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럼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만 좋은 거냐 그게 아닌 게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거나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사는데 하드디스크는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돼. 그리고 뭐 모니터는 또 다른 데서 사와야 돼. 이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번거로워. 이 회사에서 사면 패키지로 다 살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아하.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대한민국만 침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도 있겠죠. 예, 당연히 여러 국가가 참여를 이 사업에 네. 뛰어들었고 아, 결국 이렇게 간추려서 숏리스트, 그러니까 적합 네네. 가능 이 모델을 2개를 골랐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참가한 것과 네.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노르웨이의 콩스베르크 합작 이 2개의 잠수함이 숏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야, 독일과 노르웨이가 힘을 합쳤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것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대한민국이 따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게 장보고 1, 2가 사실 독일 기술을 사서 우리는 그냥 건조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출어람이 벌써 된 거예요. 네. 네. 스승과 지금 맞대결 하고 맞대결을 있는데요.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제자가 많이 이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내려오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진수된 장보고 3 배치 2의 장영실함급을 제안을 했고요. 독일하고 노르웨이 콩스베르크는 아직 실체는 없어요. 2029년에 진수 예정인 212 CD급 잠수함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이거를 비슷하게 지어줄게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독일은 모델하우스 도면만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아.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은 있어요. 네. 예. 독일의 장점은 나토에서 인정받은 전투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잠수함은 실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직 3,000톤급의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3,500톤급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관련 기술이 있는 거고 독일은 자신들이 작게 만들었던 걸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아니,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도 이게 이것처럼 똑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데 진짜 집을 가서 본 건데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가서 야 이거랑 똑같은 집이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하자보수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데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장점인 게 대한민국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배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나 몇 년까지 그러니까 2035년까지 한 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2035년까지 아마 한 척 주고 하나는 준비돼 있는 상태.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할 아. 거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 함을 건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훈련센터니 유지보수센터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해줄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잠수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직 발사기가 10셀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무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원한다면. 네. 그리고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인 네네. 거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 국방비도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무장이 사실은 진행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또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025년 국방 예산이 8,86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300조 원. 천조국에서 1,300조국이 됐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 14.6%가 증가된 금액이고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역시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2025년 4월 EU는 4년간 국방비를 6,500억 유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8천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1,500억 유로는 유럽산 무기의 공동 조달 대출금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자국산 우선 구매 정책의 핵심입니다. 각 개별 국가로서는 물론 상대가 안 되지만 유럽 연합으로 치면 거의 미국과 동급의 국방 예산을 잡아놨다라고 할 정도네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거기서 이제 보면은 특히 폴란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폴란드가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큰손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국방비 규모가 4.5%였습니다. 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 국가들 너무 국방비 안 쓰고 있으니까 5% 이상, 그러니까 GDP 대비 5%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손든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네, 다른 국가들은 지금 뭐 2%대인데 그 국가들도 점층적으로 증액을 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3%만 넘겨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은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해서 5%를 충분히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립국들. 핀란드랑 스웨덴이 대표적인 중립국인데 보통 중립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서 유럽 내 재무장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고요. 북한도 문제가 이 북한이 전력 증강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마해. 북한은 뭐 그 전력 증강만 하고 있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기형과 비대칭인데요. 그래서 북한으로 인해서 2024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59조 4,244억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해선 4.2%가 증가를 했고, 자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되나? 국방비가 약 8% 정도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이렇게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참 이게 좀 그러네요. 자국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지금 다 그럼요.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요. 역사상 네. 그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너도 내려놔, 나도 내려놓을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놓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빵. 빵.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슷한 수준의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를 가장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Но если Европа вдруг захочет с нами воевать и начнет, мы готовы прямо сейчас. 종전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신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Our people are over in Russia right now to see if we can get it settled. Not an easy situation, let me tell you. What a mess. 맞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전선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녹화일 시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선의 상태는 6.25 전쟁 말의 고지전 상태랑 비슷하다.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소모가 되고 있다. 어느 쪽이 공격하든 공격하는 편이 더 많은 희생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포크롭스크라는 동부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혹은 러시아의 편을 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점령을 했다. 대량의 우크라이나군이 투항을 했고 그리고 침투하던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를 경멸을 시켰다라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뭐 군 최고 사령관이 이 일로 경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로 정확하게 판명된 적은 없고요. 우크라이나에선 반대로 우리가 분단급 역습을 했고 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주요 보급로에 투입이 돼서 보급로를 지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서쪽의 전략 도시 주변에서도 역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게 2022년 2월이죠. 네. 현재 2014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도네츠크 인근과 루안스크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죠. 돈바스를 양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뼘의 땅도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그 수사적으로 한 뼘의 땅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조금씩 물러나는 그림새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크롭스크 공방전 자체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가져가게 되면은 앞으로의 전쟁에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휴전 협상에 있어서 조금 강한 카드를 낼 수 있어요.
제가 고지전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고지전 때 사실은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동부전선이 정말 중요한 고지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병사들의 희생이 정말로 컸잖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인물이 하나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네. 자기가 당선이 끝나겠다고. 되면 그렇죠. 전쟁은 다음 날 끝날 수도 그날 있다. 바로 끝난다고 해놓고 지금 뭐 아직도 한참 지났는데. 예, 그런데 이분이 요새 어떠냐 하면은 자, 이제 그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기 싫어한다. 그 자체를 이건 왜 이래?라고 그런 식의 발언을 포기하신 한다는 거예요? 네, 뭐 포기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전쟁 지속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두 국가가 총력전을 해서 5년을 넘긴 전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이상 가지는 않겠지. 그리고 좀 더 앞서가는 전문가들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이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푸틴의 성향과 젤렌스키의 성향을 보면은 서로 소모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쟁이 굉장히 지진부진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발 이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 시점에서 분명한 거는 이 녹화가 된 시점에서 이미 슬슬 시작된 라스푸티차, 즉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특유의 이 겨울 진착. 이 시기가 되면은 거의 진흙탕 지옥 같은 상황이라 이 시기부터 이제 겨울 그리고 봄까지는 완전히 소강 상태는 아니지만 뭐 대규모의 공사나 이런 거는 좀 주춤한 시기예요. 되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는 건 확실히 아니니까 내년 봄까지 확실히 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떤 건데 그 다음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사람 많으니까 똑같이 죽이면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다 죽겠지. 약간 과장해서 그냥 그런 분위기로 이루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대로 우리는 물러날 수 없는 데다가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건 막고자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둘 사이에 어떤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결판이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도저히 독립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줄줄 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뭐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희는 속국이 되라, 식민지가 돼버려라는 거의 그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는 건데 이거는 둘 중 최소한 러시아가 이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일단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을 가본 입장에서 뭐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후방에 있는. 그것은 전쟁을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봤고 군사작전 다 해봤고 사람도 그러니까 병력도 소비될 거 많이 소비됐어. 이제 전쟁을 끝나야 되는데 끝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돼 있다는 거 후방 지역 사람들도 느껴봐라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본 이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왜 내년에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뭔가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미국 현지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거기서 뭔가 상황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뱉은 말도 있고요. 예, 그 뭐 물론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지만 결론은 내야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요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와 엄청난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 체결이 됐었던 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유효 기간이 내년 2월이면 끝나요. 예. 그러면은 이거 와 또다시 이 핵 연쇄 반응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 갖고 있는 이 분들이 많잖아요. 이 걱정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두고는 봐야 되는 게 일단 핵실험이라는 게 하자 그러면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이 핵실험을 한 게 33년 전입니다. 1992년. 한마디로 얘기해서 데이터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노하우거든요. 해본 사람들이 경험으로 아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깎여나간 상태예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핵실험을 재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 확실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게 있고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러네? 그럼 우린 맘대로 하겠어라는 식으로 또 핵실험을 또 추가로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긴장이 높아지는 건 확실한 거죠. 신신냉전 시대. 다만 이 핵이라는 게 워낙 진짜 쓰면은 파멸적인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60년대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또 워낙 지금 예측 불허인 시대라.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 1기 지났고 핵 2기, 냉전 지났고 핵 3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하고 있는 게 핵 투발 수단,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의 첨단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핵 실험을 통해서 그 핵 무기 자체의 또 첨단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억제력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손 놓고 있지 않아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수사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발끈. 우린 또 이런 거 있어라고 할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025년 우리나라 방산 국방 분야 이슈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격동하는 시대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무기도 좋지만 사람한테도 돈을 쓰자. 원자력 잠수함, 뭐 항공모함, 뭐 첨단 뭐 무기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AI 시대라고 하지만 AI가 있어서 사람을 덜 쓴다고 해도 지금 추세로 보면 잘못하면은 그 덜 써야 되는 숫자조차 못 채우는 거 아닌가 우려가 슬슬 나오는 판이거든요. 진짜 사람도 역시 돈을 쓸 부분이다. 투자를 아끼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안보에 정치적인 척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새로운 안보 프로젝트가 돌아가면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저런 좋은 의견, 뭐 나쁜 의견, 그 모든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견이 들어가야지 자신의 정치색에 따라서 안보를 재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다음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보를 지켜갈 수는 없어요. 네. 즉 뭔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거대한 안보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안보가 튼튼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에서 우주선으로 보내는 사과 한 개를 들면서 이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뱃사람들이 이유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라임이라는 걸 발견하고 정말 그 뒤에 수많은 뱃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죠. 만약 죽어가는 뱃사람이 있을 때 이 라임 하나를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라임이 100만 원이면 안 사시겠습니까? 역사를 사랑하고 전쟁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좋아하시는 분, 아끼시는 분들,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유전사 보시면서 똑같은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저희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